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오늘 유승준 씨 소식으로 정말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뜨겁네요. 네. 네. 비자 거부라고 하는 행정 절차는 위법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잠시 후에 최지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이쪽 가족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참 궁금합니다. 예, 샵 0945번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팟빵 댓글도 환영합니다. 자, 저희 첫 소식 어디로 가볼까요? 한일 무역 갈등 이 소식부터 해야겠죠? 네.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WTO에서 외교전을 펼쳤고 이번에는 네. 미국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방문입니다. 통상과 북미 실무 협상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악관 그리고 또 상하관 다양하게 좀 이제 만나서 그 한미 간의 이슈도 좀 논의할 게 많아서 출장 왔습니다. 김 차장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가 핵심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그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좀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슈도 논의할 겁니다. 네, 당연히. 일본이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전략 물자의 북한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통상 외교 전문가인 김 차장이 긴급 소방수로 투입된 겁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국장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마크 네퍼 부차관보 등 국무부 인사들과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조율합니다. 일본이 취한 그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사실은 전 세계 그런 국제 교육 질서를 교란시키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지적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주 방미에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미 백악관과 국무부, 경제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 한일 갈등 조율 역할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김희준 기자가 전한 내용 중에서 이제 궁금한 것 하나는 예.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등장했습니다. 네.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 31개 국가와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네. 외교 관계를 조율하고 감독하는 직책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일본에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17일 하루 머물게 되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이제 오고 가게 되는 거니까 예. 자기의 첫 임무가 과연 무엇일까?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외교나 통상 전공이 아니고요. 예. 공군 준장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무역 갈등을 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살짝 고개가 갸웃갸웃하게 되는데요. 뭐 또 있어요? 물론입니다. 자, 두 번째, 뭐. 외교부와 산업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공조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가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예. 그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하고 김희상 국장은 미 국무부 안보부처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경제부처를 드나들면서 또 설득을 하고 예. 그다음에 김현종 차장은 백악관과 미국 의회 쪽을 맡아서 설득을 펴나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의 공조 체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각자 전문 분야에 그렇죠. 맡기는 전략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안 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던 예. 부분인데 일본의 조치는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럼요.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주장인데 폼페이오 장관도 뭐 이해를 표명했다고 해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이해를 표명했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예. 다만 우리 편을 확 들어줄 건 아닌 것 같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일단 막아놓는 것에 무게를 둘 것 같다라는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한미 외교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조치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교란시켜 미국 기업은 물론 세계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투트랙 방침, 즉 역사 문제와 다른 사안을 분리해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 대일관계 발전 의지를 견지해왔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 철회와 함께 상황이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일본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한미일 간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민감한 갈등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장관의 통화 제의를 수락하고 이해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갈등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견지해왔던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데 외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경화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만나서 북핵 문제와 한일 갈등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외교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호 무역주의의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예.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거를 일본이 보고 우리한테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일본의 조치가 국제 교역 질서를 파괴합니다. 네. 미국의 IT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미일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설득하는데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보상과 관련해서 일본에 수정안을 제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청와대는 예. 뭐 사실 무근이다 일축했습니다. 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일본의 협상안을 제시한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네,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국익을 해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지난달에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안이 우리의 최종안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 측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우리가 전략 물자를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은 전쟁을 치른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 남북 관계에서 예. 우리가 제일 안 그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물고 뜯으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공식 브리핑까지 열어서 강하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예, 뭐 내일 한일 양자 협의가 열리는데 일본 측에 설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뭐 일본 측이 얼마나 성실히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켜는 봐야겠죠. 보도에 홍성기 기자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면 기사로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북한 우호 국가에 부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지TV에 이어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까지 연일 일본 언론들이 의혹 제기에 나서자 우리 정부가 공개 브리핑을 열고 다시 한번 강하게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를 문제 삼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일본 측의 신뢰를 꼬집었습니다.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양자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 회의를 열자는 우리 요구에 일본이 거듭 반대해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 무역관리과장 등 5명과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경위와 변경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과장급 협의 이후에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의 거듭된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에도 과장급 실무회의를 고집한 일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우리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다는 게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뭐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본의 생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한테 아베 총리의 전략이 잘 안 먹히니까 북한도 갖다 들이대고 그다음에 뭐 독가스 하면 또 일본인들이 무서워하거든요. 테러가 있었으니까 독가스 테러 갖다 대고 막 아무 말이나 던지는. 일단 끌어올 수 있는 건 다 끌어온다고 예. 보면 되는군요. 오히려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거는 일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나온 건데 예. 김주영 기자의 보도를 보면 자세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에서 발생한 대북 밀수출 사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96년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30건이 넘는 밀수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 등 테러 지원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전략 물자들도 포함됐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직류 안정화 전원이나 주파수 변환기, 생물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동결 건조기 밀수출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인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도 50kg씩 북한으로 건네졌습니다.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통해 북한으로 갔을 수 있다며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반격을 가한 셈입니다. 일본이 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에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각각의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피해 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의미 없는 이벤트만 벌였다고 꼬집으면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 총수 만남으로 생색내기 하려 합니다. 이제라도 국제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이 문제를 타개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21일 진행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각 당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 방일단을 꾸려 일본을 찾을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국회는 일단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지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보죠.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남의 나라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늘어놓으면 귀담아 듣겠어요. 잘 안 들릴 것 같기도 합니다. 타이밍의 문제도 하고 이기도 하고 저는 걱정이 가서 진짜 또 말을 제대로 할 건가. 말을 많이 한다고 또 일이 잘 풀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이 원하는 핵심을 딱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얘기하고 되는데. 저쪽이 원하는 걸 제대로 파악해갖고 오는 것만 해도 큰 나름대로 소득이 될 텐데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들으셨죠? 네. 다음에 전할 소식도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 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낙연 총리가 공개 회의에서 지적을 했는데 또 바로 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의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서 이렇게 규제가 경제보복이 있을 때 100개의 롱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그 롱리스트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을 김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의 문제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계신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주의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 신용에
국제적인 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분석도 나와 있죠. 네, 예. 국제 신용평가사죠. 스탠더드&푸어스의 전망을 보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갈등이 불확실성을 좀 증폭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한국에 대한 투자도 조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시장의 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네. 이게 뭐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물론입니다.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뭐 여행도 취소하겠다, 일본 제품 안 사겠다 이런 불매운동 여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하나투어의 발표를 보면요,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일본 여행 신규 예약 인원수가 하루 평균 400명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줄어든 게 폭이 400명이면 하루에 몇 명씩 가길래 4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아, 그 400명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400명 가량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에 1,200명 정도가 새로 예약을 한다고 해요. 많이들 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셈인 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슷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 기존의 예약자들은 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취소를 꺼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어쨌든 뭐 일본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갔다 왔어? 그러면 나는 갔다 왔는데 라는 말 하기가 참 예, 난감한 상황이겠죠. 이번 휴가 어디 갈 거야 하면 아, 일본 예약해놨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도 뭔가 또, 좀 그렇다는 거죠. 어렵겠군요. 예.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군입대를 공언했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다시 깨어나 I will be back. 만약에 이렇게 큰 무리를 빚을 거라고 알았더라면 가질 수 없는 꿈이라면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한국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언제나 네 안에 살겠어 영원히 너를 사랑해 Shine bright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조성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한 건 지난 2015년 9월입니다.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국이 금지된 지 13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유 씨 측의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사관이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래전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을 회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 자격을 주도록 한 재외동포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비자 신청 당시 39살이던 유 씨가 여전히 입국 금지 대상인지 등 변경된 사유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사관이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 전달하지 않고 유 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입국 금지나 비자 발급 거부 같은 불이익 처분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 비자 발급을 둘러싼 공방은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씨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부분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더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유 씨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 유승준 씨는 뭐 착실하고 반듯한 젊은이로 좋은 이미지였었습니다. 그럼요. 예. 뭐 청소년 금연 홍보대사 활동도 했었고요. 네. 청소년들에게 뭐 영웅이었죠. 예. 그러다가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문제가 막 불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고 보니까 유승준 씨는 미국 영주권자인데 어떻게 할 거지? 라고 하니까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줬거든요. 예, 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제 또 받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예. 갑자기 허리 디스크 수술 춤도 잘 추고 있는데 혹시 또 군 복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군에 예. 입대할 겁니다라고 또 확언을 했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 수술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죠. 또 그래도 공익요원으로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습니다. 예, 근데 디스크 수술 받고 난데 춤이 엄청 격렬해서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학창 시절이라. 그 다음에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 국적을 또 갑자기 얻었고요. 떠날 때도 이제 귀국 보증 제도라는 게 있죠. 예. 이걸 이용해서 일본 공연을 갔다가 가족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17년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예, 귀국 보증 제도에 대한 얘기가 좀 저희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승준 씨가 그럼 국내로 들어와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유승준 씨가 거쳐야 할 관문은 아직은 남아는 있습니다. 예, 어떤 관문 말씀이신가요? 뭐 재판이 끝나도 총영사관이나 법무부의 판단이 이제 있다는 얘기고 대법원의 취지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는 쪽이긴 하니까 한번 다시 판단을 하겠는데 물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국민 여론도 아직은 나쁘죠. 법무부가 여론도 고려할 거로 보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권남기 기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38살에 맞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한 뒤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병역 기피자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재외동포법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고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은 재판에서 유 씨가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비자를 발급할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도 5년인 점 등을 들어 무기한 입국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취지대로면 유 씨의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를 발급하려고 해도 한국 땅을 밟는 최종 결정은 앞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린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 방향과 병무청장의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3년 법무부 의견 조회에 유 씨의 입국 금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유 씨 입국에 대한 여론조사 역시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유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는 가수 등 연예계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내 취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유 씨가 다시 입국할 길이 열릴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의 추가 판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진영 변호사를 모시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뭐 변호사님한테 OX 퀴즈를 한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판이 있어요. 잠시만요. 준비된 게 있어요? 예, 자, 뒤집힐 거다, 안 뒤집힐 거다 어느 쪽이셨습니까? OX를 들어주시죠. 사실은 안 뒤집힐 거다에 한 표를 줬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변호사 일이 어떠냐 하면은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사실 별로 감이 안 되면은 그게 한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탁 차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2017년에 왔는데 거의 2년 동안 묵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변호사들끼리 뭐라고 하냐면은 한 2년 정도 넘어가면은 사건이 하루하루 갈수록 그 사건을 받아줄 가능성이 하루에 1%씩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이 오래됐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고 제가 어제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심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대법원이 그거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라고 했던 거고 그때 당시와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진 겁니까? 홍상수 감독 그 작품명으로 따르면 예.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하자를 다툴 때에 절차적 하자, 마땅히 따라야 될 절차를 따랐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 하나고 실체적 하자, 설령 그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론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잣대로 기준을 하는데요.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하자를 다퉜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에 그 유승준 씨에 대해서 한국에 처음에 2002년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신은 이미 거부 처분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라고 해서 거부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외국인의 입국, 귀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번 그 재외동포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행정절차법상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또한 들어올 것, 나갈 때 그 거부할 때는 그 이유나 절차를 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외국인 내지 이 재외동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지금 이처럼 이제 만약에 이게 다른 그냥 일반 그 관광 비자가 아니고 이 취업 비자, F4 비자로 들어와서 투표권 이외에 모든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들어와서 TV에 출연하고 할 경우에는 자기를 희생하여서 군복무를 했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병력을 면탈해서 이런 식으로 특히 그 국적 포기를 이유로 해서 병력 면탈을 하게 될 그럴 사안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른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법원은 완전히 달리 판단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외국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재외국민이다.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 지금 재외동포법에 따를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재외동포까지 다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령 외국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에 고의로 어떻게 보면 국적법을 위반하거나 했을 때에 5년이면 지나면은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국민에 가까운 재외국민이 17년 3개월이 넘도록 이와 같은 그 입국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른바 재량권을 남용해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F4 비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유승준 씨는 다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귀국하면은 연애 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결론적으로 그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파기환송받은 고등법원에서 그와 같은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렇다고 모든 것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 판결은 뭐냐면은 거부했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다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대법원 취지의 판결에 따라서 입국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와 같은 그 대법원 판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보도 자료라고 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한 7쪽 돼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결론은 주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아까 이 재외동포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 고등법원의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그 판결이 있고 하면은 그 판결에 따라서 법무부 내에서 한마디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도 그 판결에 따라서 사실상 출입국을 허용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를 이 판결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과 함께 출연을 진행하면서 뉴이스트 가족분들의 찬반이 너무 뜨겁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반대 의견 0672님
군대 다녀온 사람과 군대 복무 중인 사람만 바보 됐다. 이제 전 국민은 군대 가는 거 거부하는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셨고 반면에 이제 찬성 의견도 있으십니다. 5237님께서는 유승준 씨가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병역을 기피한 정치인들도 허다한데 유승준 씨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유승준 씨 이제 외국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 이제 반론을 제기한 분들의 이제 많은 것은 병역 기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신분상으로 확실하게 외국인이니까 말이죠. 다만 이분 그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 외국 뭐 국적으로서는 외국인인데 아버지가 한국인이었고 특히 이제 그 유승준 씨도 초등학교까지 한국에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가서 국적을 상실했는 이른바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되는데요. 실제 지금 앵커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언론사의 이 기사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만 이 사건으로 국론이 쪼개졌다라는 그 기사가 떴고 그 밑에 짧은 시간 내에 댓글이 1000개 이상 붙은 것을 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군대를 다녀온 남성 내지는 앞으로 군대에 다가갈 이제 청소년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굉장히 불만인 글이 굉장히 많고 그 반면에 또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여론이 지금 사실 4년 전에 66% 들어오는 걸 반대했는데 최근에는 68%로 오히려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반대하는 것을 더 올라가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대법원이 정말 용기 있는 판결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9708님께서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진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으십니다. 5829님께서는 입국은 허락을 하는데 연애 활동은 못하게 한다면 과연 입국할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한번 거부를 당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그때는 이른바 예비 장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는 F4 그러니까 이 취업 비자가 아니고 C3라고 할 수 있는 관광 비자 한마디로 한국에 들어와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시청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F4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상 공연하고 영업하겠다라는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고 C3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법무부에서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심 판결에서 했는 것처럼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재외국민법에 할 때 38세까지는 결국 못 들어온다고 하다가 병역이 이제 다 이제 면제가 되는 39세가 됐어야 신청해서 소송까지 했는 것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기존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판결이 사실 2심에 있었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17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그런 이유로 해서 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판결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간단합니다. 군대 가기 싫어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지난 5년간 국적 포기를 통해서 군복무를 피해간 사람들이 뭐 2만 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법과 제도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건 좀 중요한 것 한마디로 같습니다. 유승준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미 유승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미 2002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는 38세까지는 못 들어온다. 그리고 38세가 병역이 끝나야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다가 2015년인가 최근에 와서는 41세로 그 나이를 높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현재 43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38세에서 41세로 나이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41세보다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유승준 씨는 다시 청구할 경우에 F4 비자가 발급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41세를 뭐 43세 더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F4 비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하니까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세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유승준 씨는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지만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미국과 중국 양국에 이제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그런 의혹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지금 들어왔을 때에 거의 68%가 반대하면은 과연 어떤 그 방송국에서 유승준 씨를 불러서 공연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기존보다는 분명히 수익이 낮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들어와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국내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까지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시 아름다운 중년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방송사한테 공을 떠넘긴 것 같은 느낌이 네, 맞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자사고 취소 문제로 불이 붙었죠. 이 야당은 자사고 죽이기 중단하라고 맹공을 퍼붓고요. 교육부는 다음 달 초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은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에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인 자사고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재지정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처장관 18명 가운데 12명의 자녀가 자사고나 외고 등에 다녔는데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남의 자식은 사다리 걷어찹니다. 18개 장관 중에 12분이 이렇습니다. 위선 정권의 위선 교육 정책 아닙니까?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이번 평가가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도 자사고 평가가 법령 합치에 맞는지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는가.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자사고 운명을 가를 교육부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와 전북, 부산 지역은 다음 주 안에, 서울 지역은 이달 말쯤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전북은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적인 결정이. 정부는 다음 달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학교 측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는 단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이 뜨거운 이슈가 됐죠. 네, 그래서 박 장관의 답은요. 이 후보자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해소됐다였습니다. 네.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있냐라고도 물었는데요. 박상기 장관은 뭐 그럴 생각 없다 선을 그으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 변화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 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야당의 반대도 무시하고 윤석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부적격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혀도 국회가 막을 수 없지만 이후 전국 경색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을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건데요. 네. 지난 2012년에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결국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렇죠. 이것을 두고 검찰에 비호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면서 고발을 한 거죠. 네. 예.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7번 신청했는데 6번 반려가 됐고 예.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로 송환됐지만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했고요. 주의원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에 재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 핵 동결은 목표가 아닌 입구라는 말을 했다고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 행정부가 이 핵 동결에 대한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다른 핵 프로그램도 동결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12개월, 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백악관 소식통의 얘기인데요.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진전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거죠. 기존의 미국 입장은 빅딜, 그러니까 완벽한 비핵화를 할 때만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건 목표가 아닌 미 입구 수준의 영변 핵 폐기와 핵 동결만으로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섬유의 수출 제재를 일정 기간은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진전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핵 폐기와 동결, 그러니까 이제 영변 핵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것은 제가 이해한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폐쇄하고 작업을 모두 중단하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핵 동결은 더 이상 핵 물질과 핵 탄두를 만들지 않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북한 핵을 편하게 얘기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구분을 한다면 처음부터 핵을 만들던 시설과 핵 물질은 이제 과거로 치고 만들어서 이미 갖고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현재고 그리고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기술력과 핵과 미사일 시험장 이건 이제 북한 핵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변 핵은 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소용 가치가 없는 옛날에 쓰던 시설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아직은 중요한 핵시설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대한 시설이어서 그 폐기는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석탄과 섬유는 북한의 어떤 주력 수출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북핵 폐기가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로의 신뢰가 더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겠죠. 뭐 과거를 폐기하면 그 다음 순서는 현재나 미래를 폐기하는 거고 또 그 다음 단계의 뭐 제재, 해제 이런 순으로 가게 되는 거군요. 만들어 놓은 핵탄두, 북한 핵의 미래인 뭐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로 지목되고 있는 평양 근처에 있다는 강선 핵단지, 뭐 영변 근처의 장군대산 지하 시설, 그밖에 많습니다. 함흥, 심포, 사리원 등등에 있다는 핵 관련 시설들이 일단 목표가 되는 거고요.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또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주로 배치돼 있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폐기 대상이 되는 거죠. 그 폐기 과정마다 뭐 경제 제재 해제 선언이라든지 종전 평화 선언이라든지 뭐 북한 체제의 보장 조치 이런 것들이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이 거죠. 해 나가는 조치에 맞게 이것들 중에서 하나씩 골라 가지고 이제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거죠. 아무튼 바람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측과 협의 없이 독일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려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대요. 뭐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 작전과 전략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펼쳐 나가는 거고 이제 그 주도권을 한국으로 옮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여기에 갑자기 독일 연락장교가 들어오는데 그 독일 연락장교 들어오는 과정이 한국과 협의가 하나도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한국에게 넘겨주려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그럼 누가 들어오느냐? 혹시 후방 군사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이 또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반도에서 한국이 전략의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미국이 관장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일단은 독일이 취소했다고는 하는데 김세호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말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국방부는 독일과의 실무 협의에서 독일 연락 장교가 유엔사에 파견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독일 측과 논의했던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독일 측도 연락 장교 파견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미국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독일 연락 장교 파견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또 주한미군은 올해 정기 간행물인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는 유사시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을 통해서 지원과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의 역할을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지만 일본 전력의 유엔사 투입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전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문제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군 주도의 유엔사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미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내 맘대로 탑3입니다. 자, 어린이들이 살아가기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순환시대 탑3 모아봤어요. 자, 먼저 3위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살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어젯밤 전과 7범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음흉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엄마와 아이만 있는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엄마를 덮치려다 실패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8살 아이까지 노린 이 남성. 아이는 범인의 혀를 깨물어서 범행을 저지했고요. 이웃집으로 도망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면식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녀가 사는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성범죄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의 무차별 공습이 있었습니다. 처참한 그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무차별 공습으로 도심도 병원도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형체를 살펴볼 수가 없죠. 죄 없는 아이들도 희생이 됐습니다. 갓난아기가 품에 안겨 구급차에 오르는 모습이고요. 한시가 급합니다. 정신을 잃었는지 축 늘어진 아이 역시도 다급하게 구급차에 태워봅니다. 모두 무사한 걸까요? 구조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건물 잔해를 치워보지만 지금 몇 명이 매몰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6명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죄 없는 아이들의 희생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2살배기 아이가 우물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역시나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살짜리 남자아기가 할머니와 놀다가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지름이 40cm에 불과한 아주 좁은 우물입니다. 어떻게 구조해야 할까 빛을 비춰도 보지만 까마득합니다. 결국 굴착기 5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우물 깊이까지 땅을 파서라도 아이를 구조하겠다는 의지인데요. 해가 저물고 구조대원이 이 좁은 구멍에 몸을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자, 겨우 들어갔고 마침내 이렇게 아이를 구조해냈습니다. 구조대원도 지켜보던 사람들도 너무나 기뻐하네요. 아이는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희생되지 않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뉴이전은 60초 뒤에 다시 올게요. 설레어준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특별해질 수 있었고, 믿어주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완벽해질 수 있었고, 기대하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놀라워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고객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를 이현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한밤중 마주친 차를 상대로요. 예. 다짜고짜 둔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네. 사건 발생 지난 8일 새벽 0시 10분에 발생했습니다. 예. 사천 시내 한 주택가 왕복 2차로에서 발생했는데요. 예. 당시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직접 보시죠. 네, 지금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발만 보입니다. 남성이 뛰어오고 있네요. 네, 일단 소리 한번 좀 비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빨리 돌려! 빨리 팔도구나! 어떻게 해, 언니야! 뭐 어떻게 해! 112 예, 오른손에 둔기 든 게 보이네요. 예. 네, 지금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한 손에 전화기, 다른 한 손에 이제 둔기를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 차 안은 들으신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고요. 그리고 경적 여러 차례 좀 울리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예. 이것은 바로 이제 차량 안에 탑승했던 이 사람들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피해자들이 후진 속도로 굉장히 높였습니다. 예.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 남성은 심지어 뛰면서까지 차량을 쫓아왔습니다. 둔기 위협은 계속됐었고요. 예. 네, 결국에는 이 경적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그제서야 이 위협을 멈췄습니다. 아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렇죠. 와, 심각하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대요? 일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피의자 48살 A 씨는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차량 속 여성이 아내인 줄 알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진술을 한 건데요. 예. 이 둔기는 자신이 일할 때 사용했던 이 도구였고요. 그리고 둔기를 휘두르기 전에 한 3번 정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병력이나 정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네, 하지만 이제 임의동행 당시에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서 사실 이 남성이 만취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건지 어느 정도 취해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든 경찰은 왔고 사건 정리가 잘 된 겁니까? 사실 그게 이제 이 사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의자의 임의동행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조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 두 가지가 지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둔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예. 이후에 이 A 씨를 긴급 체포가 아닌 임의 동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A 씨의 진술이 거짓말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 등만 확인을 해서 귀가 조치를 한 것인데요. 귀가 조치요? 예, 그렇습니다. 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적절했는지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핵심적인 것은 이 피의자가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상황에서는 재량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의동행보다는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얘기를 좀 요약을 하자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긴급 체포를 할지 임의동행을 할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재량권입니다. 예. 하지만 이 사건은 긴급 체포가 맞다라고 본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피의자가 들고 있던 둔기. 예. 둔기가 사실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심지어 이 둔기를 숨겨서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요건이 충족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현재까지도 경찰은 이 둔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도 있었을 거고 예. 블랙박스 영상에서 둔기를 갖고 뛰어오는 도망가는 차를 또 쫓아오는 영상이 다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바로 현행범일 것 같은데 임의동행이라니까. 네. 그러잖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둔기를 들고 위협했던 A 씨는 조사를 마치고 먼저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작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남아서 이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놀랐는데도 경찰서에 남아서.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상황 관련해서 피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밖에서 파출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경찰분들하고 그 피의자하고. 그리고 나서 파출소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피해자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상당한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이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직접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이었으면 진짜 곧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길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도 후진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좀 파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심하게 들이받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인터뷰한 영상을 보시면은 환자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자 중 한 분은요, 사건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 현재 입원 중인 상황입니다. 아니 운전을 할 때 후진 상황이요. 일단 골목이 좁으면 어려운 데다가 저렇게 돌발 상황이 오면은 어느 베테랑이 와도 후진으로 제대로 충격 없이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은 왜 이렇게 조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왜 긴급 체포를 안 했나, 임의 동행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자가 먼저 귀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한지 두 가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이렇습니다. 이 A 씨의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인데, 일단 현재 A 씨의 혐의는 특수협박 재물 손괴 혐의입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의 동행으로 해서 파출소에 왔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봤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사건 경위 진술을 위해서 여러 번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봤다. 그리고 또 A 씨가 만취 상태였고 A 씨 아내가 와서 앞으로 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부실 대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부실 대처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본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보다 피의자를 좀 더 우선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논란이 커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흉기를 휘두르고 쫓아온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더군다나 피의자는 술까지 취해 있다면 술을 깨도록 한쪽에다 격리 조치해서 모셔두고 일단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다 조사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피의자를 다시 이제 술 깬 다음에 불러서 조사하는 건데, 막 엉켜버렸군요, 이상하게.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 우선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설득력은 있네요.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관련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 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요.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뭐 혐의라든지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수사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인데요. 말씀드린 그 경찰은 박모경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 강남서 소속의 박모경인데 직무유기 그리고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그 봐주기 수사 부분인데요. 2015년에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이 박경희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황 씨가요, 황하나 씨죠.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을 했고요. 그리고 15년 같은 해 이제 11월에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황 씨를 포함해서 총 7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황 씨를 제외한 총 2명만 소환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 부분이고, 맞습니다. 다른 혐의들은 어떻게 됩니까? 뇌물 혐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뇌물 혐의 짚어보면은 역시 2015년에 발생했습니다. 2015년 초에요. 3천만 원을 대가로 해서 해당 용역업체가 맡은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명도 집행 과정에서 첩보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준 쪽이 유리하게 흘러가게끔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황하나 씨 관련된 사건 청탁 제보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챙긴 걸로 봤는데, 애초에 이제 황하나 씨 사건 관련해서 보면 청탁 제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통상 이제 마약 수사는 뭐 마약 수사반 혹은 형사과에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박경희는 소속이 아까 지능범죄수사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통상 진행됐던 수사팀과는 다른 쪽인 거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박경희가 청탁 대가로 해서 수사를 거래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팀에 수사하겠다라고 상부에 보고가 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황하나 씨 봐주기 수사 논란의 핵심이 이 청탁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황하나 씨 체포가 됐죠. 예. 2015년에 무혐의로 결론이 지어졌지만 4년 뒤였죠. 4월 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예.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뇌물 받고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황하나 씨가 얘기하기를 뭐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다라는 그렇죠.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하지만 결국 이 부분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긴급 체포 당시의 그 상황 직접 보시죠. 아버지랑 친했던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남대문 경찰서장 만났습니까? 뒤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기자들의 질문 중에 핵심이 아마 이번 사건 이슈 중 하나였던 바로 남양유 회장 등이 황 씨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나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 경찰은 황 씨가 가족과 경찰청장의 친분을 과시한 것이 단순 거짓말이다라고 이 사건을 결론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볼 때보다 상반신 흔들리는 게 카메라에 확연히 잡힐 정도니까 훨씬 더 심하게 이번에는 증상이 나타났네요. 한 달 사이에 벌써 3번째라고 하니까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식 석상에서만 3번째니까 혹시 비공식 석상에서는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고요.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우 강지환 씨 소식 저희가 전해볼까요? 네, 여성 스텝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강지환 씨는 일관되게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9일 밤 경기 광주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은 피해 여성 가운데 1명이 추행 현장을 목격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회식 뒤 강 씨 집에서 2차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자신은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다른 1명은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 씨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강 씨는 내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법원은 정황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강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소명이 되냐. 범죄에 대해서는 소명 정도만 되면 피해자가 2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의료, 수사 지원을 받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경찰은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제작진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짧지만 굵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요,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 뭐 다행히도 큰 피해는 지금 보고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올 봄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한 그 산에 또 비가 내렸다면 산사태가 나는 건 아닌지 2차 피해 걱정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위태롭게 멈춰 있습니다. 119 대원이 밧줄에 의지한 채 힘겹게 물살을 헤치며 다가갑니다. 차에 갇혀있던 운전자는 2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20m가 넘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 건너편 전신주에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이 일대 430여 가구가 30분 가까이 정전됐습니다. 저기 꼭대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꼭대기에 걸려 있었고 여기는 저 나무가 탁 막아서 차량은 다니지 못했고. 올봄 큰 산불이 났던 피해 지역 주민들은 누구보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우려됐던 산사태 등 2차 피해는 없었지만 비가 올 때마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저는 사태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지. 산이고 밭돈이고 막 이렇게 다 엎어놨으니. 하지만 응급복구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45곳 가운데 11곳은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린 만큼 당분간 복구공사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땅이 좀 마른 다음에 다져진 후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상청은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축대 붕괴나 산사태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인천 상수도 사업본부 사무실과 인천 서구 공촌 정수장에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이 됐고요.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로 주민 1,500명이 피부 질환 등을 겪는 등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조사 결과는 인천 지역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바꾸다가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이걸 토대로 경찰이 과실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상수도 사업본부장의 소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늘 차 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사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이고요. 수원 영통동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 위로 돌진한 겁니다. 보행자와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버스 기사는 운전 중에 잠시 졸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마트 안으로 승용차가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일어났습니다. 남양주시 오나브 한 마트 앞에서 주차를 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매장 입구로 돌진을 해서 저렇게 매장 안까지 들어가 버렸는데 매장 안에 있던 53살 황모 씨가 골절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 진술은요. 주차도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놀라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라고 합니다. Recent reports suggest that today, only 1 in 10 people in the world lives in a country with a free press. That is why I am supporting this campaign,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many of you to see what we can achieve. And today, the country of James Madison has a leader who vilifies the media, making honest journalists all over the world more vulnerable to abuse. Now, you may think that these problems only affect people in far-off lands, but you would be wrong. These problems are global, and they exist even in countries that otherwise have a strong tradition of free speech. Across the world, 99 journalists were killed last year, more than twice as many as a decade earlier. In a world where Washington Post columnist Jamal Khashoggi was murdered inside a Saudi diplomatic property, and talented young journalist Lyra McKee was shot dead by dissident Republicans in Northern Ireland, it would be easy to succumb to fatalism, but we must resist that.
자, 이번에는 뉴이저 가족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의견들이 도착했습니다. 한일 갈등 관련해서 3518님, 미국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부탁하느니 일본과 명분 있는 양보를 통한 외교 협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적하신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일본이 저런 조치를 취하는데 미국한테 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않았을까?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슬쩍 한번 해봐라고 했다는 뜻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건 바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마찰을 빚는데 중간에 딱 서 있고 미국 편을 별로 안 들어줘서 화가 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저분의 말씀, 미국을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는데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핵심에 다가간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수단이긴 합니다만은. 7088님, 물밑 외교 좋아요. 그러나 우리 정부의 큰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내외로 좀 큰 목소리가 그리워진다는 이런 내용 주셨고요. 그리고 유승준 씨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역시 뭐 많은 문자가 들어왔는데 유튜브로 들어온 김보라님 의견, 유승준 씨 그동안 죗값을 많이 치렀습니다. 17년이니까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5264님, 내 아들은 의무기간 채우고 하사로 6개월 더 근무했는데 국민 기만한 유승준 씨 미국에서 살라고 하세요. 따끔한 말씀도 탑3 관련해서 들어온 것도 있네요. 2618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따뜻한 뉴스를 전하는 뉴이저 보기 좋습니다. 즐겨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618님. 또 유튜브에서 허준호님께서는 뉴이저 시청하면 시사적으로도 유익해서 좋다. 그런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한 친구끼리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힐링받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힐링.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계속 친구처럼 가족처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